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택지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 영등포구 등 모두 27개 동을 지정했습니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경기도 하남과 과천, 분당 등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고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일부, 부산 3개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해 교원수 조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역 의무자 급감에 따라 군 상비 병력 규모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여군 비중의 확대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직원과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권 회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서울 도심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운행 제한 지역은 서울 도심 4대문 안으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등 공휴일에도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에 휩싸였던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자택에서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은 임기를 수행키로 결정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먼저 정확한 사망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타살 흔적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경찰은 권 회장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융투자협회도 권 회장 사망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요. 협회는 정확한 사인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고 유가족을 배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 기자, 권영원 회장 어떤 인물로 평가받습니까? 네, 권 회장은 상공부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한 비금융권 출신으로 더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2000년에 다우그룹으로 넘어와 핵심 요직을 거쳤고 특히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키움증권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키움증권을 업계 선두권의 증권사로 키워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에는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재직 중에 증권거래세 인하와 사모펀드 활성화 등 업계의 오랜 수건을 이뤄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최근 운전기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고 거취를 고민하다 이사회 의견에 따라 남은 임기를 수행키로 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서울에서만 8개구 27개 동이 선정됐는데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됐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강남구의 대치동과 삼성동 등 8개 동이 지정됐고 송파구는 잠실동과 가락동, 문정동 등 역시 8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서초구는 잠원동과 반포동 등 4곳, 강동구도 2개 동이 선정되며 강남 4구 전체 45개 동 가운데 거의 절반이 상한제 범위에 들었습니다.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에서는 한남동과 아현동 등 4개 동이 지정됐고 영등포구에서 여의도동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과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추진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지정을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입니다.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집값 흐름에 따라 적용 지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가 일반 분양 아파트를 통매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3개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주 52시간제 보완 등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경제단체들이 보완 입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총 등 5개 경제단체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으로 집중 근무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제도조차도 제약이 많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때문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기자, 그렇다면 경제단체들이 요구하는 이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안은 뭡니까? 먼저 개인별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은 현행 1개월인데 이를 6개월까지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단체들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제도의 허용 범위 확대도 요구했는데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제도는 자연재해, 재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 인가를 받고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경제단체들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법안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단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요? 네, 경제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격하다는 주장인데요. 이 때문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발의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대응 체계의 일환으로 줄어드는 학생에 맞춰 교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군 인력도 조정하고 귀화 외국인에 대한 이 군복무 의무화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학생 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6세에서 17세까지의 학령 인구는 내년 기준 546만 명에서 2040년에는 40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범부처 협의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의 신규 채용 감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소위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고려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병력과 관련해 상비 병력을 2년 안에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 의무자 수가 줄어드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군 인력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 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조정하겠습니다. 정부는 간부를 늘리는 방식으로 병력 구조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여군 간부 비중을 올해 6.2%에서 3년 뒤에는 8.8%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부사관 임용 연령도 기존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연장도 연계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선택 사항이었던 기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이달 중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방안과 복지 지출 관리에 대한 세 번째 인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보잉 737 NG 기종에서 추가로 기체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운항이 중단된 항공기는 모두 11대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보잉 737 NG 기종에서 동체 균열이 또 발견됐다고요? 네, 이스타 항공이 보유한 기종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대가 발견된 데 이어 늦은 밤 한 대가 추가된 겁니다. 보잉 737 NG 기종은 국내에서 150대가 운영 중인데요. 국토교통부는 현재 비행 횟수가 22,600회 이상에서 3만 회 미만인 항공기 22대를 긴급 점검 중입니다. 네, 정부가 긴급 점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요? 네,
국토부는 현재 진행되는 긴급 점검을 이달 말 마치기로 했었는데요. 오는 10일까지 앞당겨 진행할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22대에서 37대로 늘어났습니다. 비행횟수 22,600회 이상에서 2만 회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겁니다. 홍 기자, 운항이 중지된 항공기는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재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2대가 추가되면서 운항 정지된 항공기는 모두 11대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비행횟수 3만 회 이상인 항공기 42대를 긴급 점검했었는데요. 9대에서 균열이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보잉 737 기종에서 기체 균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 기종을 보유한 국적 항공사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의 권석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서울시가 앞으로 유해물질을 많이 뿜는 차량의 도심 통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먼저 서울시 대책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이런 대책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번엔 조금 더 강력합니다. 이름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녹색교통지역이라는 건 서울의 구 한양도성 내부로 즉 사대문안 도심이 대상지입니다. 또 노후 경유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에 매기는 유해가스 등급 중 가장 나쁜 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개발이 안 돼서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평일과 휴일, 공휴일 등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위반 시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단속이 시행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서울시는 운행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도 줄이고 도심 교통 정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가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본 결과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 지역에 하루 평균 2,500여 대 다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내년 4월부터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광주 등에서도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에서 3종 사업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 끼니는 굶어도 커피만큼은 꼭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같은 커피 열풍에 전국 커피 전문점만 7만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 적자를 보는 커피숍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회사 근처 카페에는 커피를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거의 먹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기다려서 커피를 꼭 사서 먹습니다. 엄청 많이 먹죠. 한 6, 7잔? 커피를 마시면 또 주름이 다 날아가니까. 성인 한 명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00잔이 훌쩍 넘는데요. 하루에 한 잔꼴로 커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커피 열풍이 불면서 전국에 생겨난 커피숍만 7만여 개, 하루에 38개꼴로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커피숍이 장사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맛 때문이라기보다도 이런 상권의 경우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결국 나눠 먹기를 하면서 수익 구조가 무너지니까 2년 안에 나가는 곳들도 많고. 커피 전문점 총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열 경쟁에 영업 비용이 늘면서 전체 매장 10곳 중 1곳은 적자입니다. 특히 같은 상권 내에서도 매출액 상위 매장과 하위 매장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폐업 매장의 절반 이상은 영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삼성전자가 1% 점유율에 머물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다시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를 공개하고 5G 등 고가폰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막한 제2회 국제 수입 박람회 전시장에서 갤럭시 폴드 3대를 전시했는데요. 갤럭시 폴드는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 중국에서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기로 하고 또 고객들로부터 예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도 폴더블 폰을 조만간 내놓는다고요? 네, 화웨이는 이달 15일 첫 폴더블 폰인 메이트 X를 출시합니다. 삼성과 화웨이가 일주일 사이에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서 중국 내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에 선보일 갤럭시 폴드는 약 2만여 대가량으로 가격은 14,000위안, 우리 돈으로 231만 원가량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삼성은 2013년까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20%대의 시장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켰지만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추격으로 최근에는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은 빠르게 5G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정보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출하량을 기준으로 3분기 중국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29%의 점유율로 54.3%의 비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진이 높은 고가 단말기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제조자 개발 생산 ODM 방식의 생산으로 원가를 낮춰 중국 저가폰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올해 9월 경상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 자료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74억 8천만 달러 흑자이고 상품수지 흑자폭은 8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414억 6천만 달러로 한국은행은 기존 전망치인 590억 달러 흑자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가상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 통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 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가 지난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 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지난해보다 12.4% 증가한 31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국민 총 진료비의 40%가 넘는 수준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P2P 대출 주의.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를 P2P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달 말 P2P 대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2P 대출도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P2P 대출이 부동산 위주로 그런데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아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한승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우선 이 P2P 대출이 무엇이고 이런 대출이 왜 늘어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P2P 대출이라는 거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리는 이 시스템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네. 이때 업체가 좀 들어가 개입이 됩니다. 업체는 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데요. 예. 이 중금리 대출이 특징이어서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보다는 금리가 높고 사채 시장보다는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6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한 30%가량 증가한 거고요. 또 2015년 말보다는 무려 166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P2P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12.5%를 기록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규모가 커진 만큼 연체율도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네. 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유가 좀 분석이 됩니까? 네, 최근 흐름을 좀 보면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뭐 자산 유동화 대출,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같은 결국 이 부동산 관련 대출 쪽으로 좀 대폭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부동산 대출 잔액을 봤을 때
때 6월 말 기준으로 8,8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P2P 대출 증가율이 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부동산 대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전체 P2P 대출 연체율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전체 대출 연체율이 늘어난 것보다 이 부동산 대출에서의 연체율이 더 크게 늘어난 점도 우려할 만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또 PF 대출의 경우에는 120일이 넘는 장기 연체 비중이 높은 만큼 연체가 발생을 했을 때 최종 회수될 때까지 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대출 영업이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영업 행태가 있는데요. 예. PF 대출을 일반 부동산 대출처럼 공시를 해놓고 확보되지도 않은 담보를 미리 확보된 것처럼 예. 허위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허위 상품으로 일단 투자금을 모아둔 뒤에 그 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또 대표 개인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도 이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을 누적 대출액에 포함을 시켜서 실적을 부풀린 업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담보 평가 등을 소홀히 하는 등 대출 심사에 있어서도 한계를 노출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예. 밝은 면만큼이나 좀 어두운 면도 이번에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소비자들 어떤 점을 그렇다면 유의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금감원은 P2P 대출이 원금 보장 대출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지만 이 투자 결과는 모두 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소액 투자 또 분산 투자가 필요해 보이고요. 사전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서 등록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솔깃한 이벤트로 현혹을 하는 업체들은 일단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시아나 인수전 승자는 국내 2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력한 후보는 누구인지 깜짝 인수 후보 등장 가능성은 없는 건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일단은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고 들었습니다. 인수 후보별 각각의 강점을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까지는 애경그룹과 스톤브리지 캐피털 컨소시엄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2파전이 유력합니다. 네, 두 후보의 강점은 각각 경험 그리고 한쪽으로는 자금으로 꼽히는데요. 우선 애경그룹은 이미 제주항공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두 회사 간 겹치는 노선 등 운영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고요. 한편 HDC 현대산업개발은 자금력이 무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경영 정상화까지는 큰 돈이 필요한 게 기정사실입니다. 여기에 미래에셋대우까지 버티고 있어서 체력 면에서는 HDC가 더 앞서 나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험과 이 체력, 자금 여기에 여전히 깜짝 후보에 대한 이 인수 가능성 계속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비 입찰에 참여한 또 다른 인수 후보죠. KCGI가 어떤 전략적 투자자와 손을 잡았는지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KCGI가 본입찰에는 불참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완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KCGI가 그동안 대기업들이 부인은 하고 있지만 SK나 GS, 하나와 같은 규모가 덩치가 큰 기업들과 손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KCGI의 강성부 대표는요. 밝힐 수 없다라고 일관을 하고 있는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내일 본입찰 마감 시한인 2시가 넘은 이후에도 어떤 다크호스가 등장할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자, 혹시 유찰될 가능성도 있나요? 후보군들의 인수 의지가 아직까지는 뚜렷해서 업계에서는 이 후보군들의 본입찰 불참으로 인한 유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이나 금호그룹 또 즉 매각하는 쪽이 다른 후보를 혹시나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얘기는 다른데요. 입찰 참여자들이 자격
입찰 참여자들의 자격 요건 미달을 이유로 모두 탈락시키고 원점에서 판을 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아시아나의 유찰은 그동안 인수를 고려했던 많은 후보들이 바라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이번 매각이 내년까지 넘어간다면 이 매각 주체는 지금 금호산업에서 산업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채권단은 프리미엄 없이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대금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 분리매각 가능성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채권단이 앞서 밝힌 것처럼 아직까지는 통매각 방식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본입찰이 유찰된다면 이후에는 충분히 분리매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포스트 황창규 37대 1. KT 황창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이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KT가 후임 회장 공모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역시 산업부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네. KT 차기 회장의 2주 동안의 공모가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외부 회장 후보 공모가 끝났습니다. 공모에 21명의 후보자가 접수했는데요. 또 외부 전문기관들에서 9명을 추천했습니다. 사회 회장 후보군이 총 30명으로 추려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회장 후보 심사를 맡은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사내의 회장 후보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사내 후보는 7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37명의 후보자가 심사 대상이 된 겁니다. 네, 사내 안팎의 차기 회장에 대한 이 경쟁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떤 인사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창규 현 회장과 이석채 직전 회장이 외부 인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부에서 CEO가 선임돼야 한다는 KT 직원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사내 후보자군으로는 구현목 커스터머 앤 미디어 부문장, 또 오성목 네트워크 부문장, 그리고 이동면 미래 플랫폼 사업 부문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내 이사로서 지배구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인회 사장과 또 이사회 간사인 박종욱 부사장은 사내 회장 후보군에서 빠졌습니다. 네, 일단 공모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일정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모두 4단계를 걸치게 되는데요. 예. 우선 지배구조위원회가 외부와 사내 후보자들을 검증한 뒤에 후보군을 좁혀서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로 보냅니다.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는 또 후보군을 압축해서 다음 달 열릴 이사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사회가 최종 후보군에서 1명을 확정해서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되는데요. 이 1명이 누구인지는 연내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그 최후의 1인이 내년 3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새로운 KT 회장으로 선임되게 됩니다. 네, 절차는 그렇고 KT가 이번에는 상당히 공정성을 좀 기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T가 회장 후보 선임 과정에서 지원자 규모를 공개한다든가 후보자의 선임 과정을 공개하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낙하산 논란은 물론 깜깜이 추천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왔던 KT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논란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KT는 지난 3월에 정관을 개정해서 기존 2단계였던 CEO 선임 과정을 4단계로 세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별도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었던 권한도 없앴는데요. 막판 외압이라는 논란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후임 회장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내년 3월에 황창규 회장이 물러나면 황 회장은 KT에서 연임에 성공하고 그 모든 임기를 다 채운 첫 회장의 사례가 됩니다. 그렇군요.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꺼져가는 엔진. 올해 국내 연간 자동차 생산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인데요.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올해 400만 대에 못 미칠 것 같다고요? 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은 326만여 대로 자동차 산업협회가 집계했습니다.
매달 32만 대 정도 생산된 것인데요. 이대로 가면은 올해는 390여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생산 대수는 지난 2011년 465만여 대를 기록한 후 지난해 402만여 대까지 떨어졌는데요. 400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네, 김 기자. 생산량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생산 설비를 연간 400만 대 생산에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산량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지면 문을 닫는 부품 업체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등 지역 경제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생산량이 이렇게 급감하는 배경 어떻게 분석되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승용차 판매량은 2017년 7천만 대를 넘었다가 지난해 6,800만 대로 200만 대 이상 감소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활성화되고 중국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400만 대 넘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노조 파업으로 르노 삼성과 한국 GM이 신차 물량을 받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0만 대를 생산했던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는 올해 70만 대 수준만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차세대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업들이 단시간에 전기, 수소차 업체로 전환하는 것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내연 기관에 비해 부품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충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완책과 육성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차와 관련된 IT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지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강남 4구 등 총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과연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이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집값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석은 좀 다를지라도 어느 정도 의견은 좀 앞서서는 많이 모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번처럼 예측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경우는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좀 오늘 발표 어떠셨습니까? 역사에 대한 최초의 제도지 않습니까? 핀셋이라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거나 뭐 대도시 위주로 전체적인 섹터에서 진행되다가 저는 사실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핀셋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설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정확하게 동별로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제 지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체를 묶으면은 전체 시장에 어떤 잘못된 신호가 가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다 보면 좀 부정적인 또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고민한 흔적이 좀 나타난 어떤 결과인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정책 일관성 유지하고 동별로 문제가 되는 지역들, 뭐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부의 고민이 묻어나가지고 고민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핀셋으로 27개 동에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는 다시 이어가 보고요. 정부가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동단위 핀셋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 그 적용 지역이 일단 정해졌습니다. 사실 서울 이 강남 지역, 마포와 용산, 이 성동 등 그 이미 유력 후보로 점쳐졌던 곳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정부의 지정 배경 일단 어떻게 좀 공식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정책의 어떤 일관성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다 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에서 대단지 또 입지가 좋은 곳들 그런 곳들은 뭐 한 곳도 안 빼고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뭐 그 동이라고 하지만 단독 주택 다 가고 있는 지역을 묶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동들은 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땐 거의 뭐 핀셋으로 27개 동 했지만 실제로는 다 했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정 배경은 모양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이렇게 상한제를 줬을 때 어떤 시장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찾아낸 것이 이렇게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로 예상된 수준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이 과천이나 분당 등 후보지로 거론됐었던 경기도권에서는 한 곳도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정부에서 이번에 그 기자 일문일답에서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예. 과천은 사실 뭐 서울 주요 상생 지역과 유사하게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정부가 볼 때는 이제 정비 구역 중에 대단지가 돼 있고 1000세대라는 기준을 뒀습니다. 이번에 1000세대 정도의 어떤 관리 처분 대상 주택단지 이제 전체 조합원 수죠. 예. 조합원 수의 일반 분양이 1000세대를 넘어섰을 때라는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곳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관리 처분 단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와 직결되는 단지죠. 유예 기간을 6개월을 줬는데 그것을 없애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랑 사실 분양가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도 전혀 뭐 시장하고는 움직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양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겠다는 의지로 이제 배제했고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로 좀 이번에 좀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분당 지역도 빠진 게 리모델링입니다. 거기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어떤 주택 가격 상승에는 임계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뭐 주택 가격이 서울처럼 갑자기 20, 30%, 10% 이렇게 오를 일은 크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빼고 이렇게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굳이 지정을 하지 않아도 한계가 뚜렷한 지역이다는. 예, 시장에 지적을.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고분양가 우려 지역들은 언제든 추가 지정하겠다. 앞서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장관께서 직접 남기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업계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 고분양가인 건 사실이고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의 어떤 이 적절한 시기 좀 늦었다라는 얘기도 도리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발표가 과연 시장에 얼마나 녹아들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6개월, 1년 뒤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시간이 해결하는데 예. 제가 볼 땐 정부의 의지에서 갑자기 이걸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고분양가, 저분양가 논란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는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이번 규제로 집값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이자 목표가 명확히 표현됐다는 점을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 봤을 때 이들 지역의 시장을 통제하는 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언론사들이나 일부 시장 전문가들의 네. 어떤 패턴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부작용이 많다. 나중에 공급 부족으로 폭등이 온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니신 생업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것일 거라고 믿을 수도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날려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는 왜냐하면 예?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 6월에 발표를 했어요. 유예 기간을 6개월을 주고 네. 시행은 2007년부터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2008년 그 10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그전에는 급하게 오르던 것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1년이 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바람에 더 안정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됐고 이 부분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계속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네. 계속 이어지다가 2014년도까지도 문제없이 쭉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 부족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40만 원, 50만 원 공급을 했어요. 매년 2007년 전까지. 그러다가 2009년부터 공급 축소로 건설사들의 수익이 좀 축소됐다 그래서 줄은 건 사실입니다. 줄었을 때 첫 해는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계속 왔는데 예. 전혀 시장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IMF와 OECD의 경고도 무시하고 우리는 부동산을 살려야겠다 하고 대출 규제 90% 대출 풀어주고 전매 제한 풀어주고 게다가 또
그 택지개발촉진법까지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다가 앞으로 집 지을 땅이 없다라는 신호를 줘버리니 과연 투자할 분들이 과연 투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에 모르시던 분들도 나중에 뒤따라 붙다 보니 2015년, 16년, 17년, 18년 올해까지 5년째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역량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던졌지 않았습니까? 던졌는데 정부가 우려한 것은 그거죠. 상한제로 인해서 전체 경제에 위험이 갈까 봐 조심했었는데 핀셋으로 어떤 형태를 취한 걸 보면 정부의 의지는 뭐 일반적일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는데 갑자기 뭐 직각을 못 잡고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타죠. 젊은 세대들은 아마 문재인 정부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 할 수가 없고 가는데 최대한 그 위험을 줄이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20만 호 할 때도 전 주택가에 문제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 없고 게다가 또 6만 5천 호가 관리처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빨리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들리니까 짧은 기간에 6만 5천 호의 공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2015, 16, 17년이 서울의 물량이 좀 적었어요. 한 10,000세대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물량들이, 입주 물량이. 그런 거랑 비교하고 분양 물량이랑 비교하면 지금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장 뭐 몇 두 달은 아니겠지만 6개월, 1년 정도 가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집값 안정에 효과를 보일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는 당장 또 적용 지역 조합의 반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그 지역 조합원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인데 정부도 이 정도는 뭐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있으시겠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정부는 이미 모니터링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법리적인 검토도 이미 예전에 다 거쳤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는 것이고 유예 기간도 좁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원주민 원래 예전부터 사셨던 분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3, 4년, 5년 전에 뭐 집을 옮기기 위해서 바꾸신 분들도 큰 문제가 없는데 2015, 16, 17년에 박근혜 정부의 어떤 뭐 투자성, 투기성 그런 형태에 의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될 거예요. 고가의 조합 물량을 샀기 때문에 차익이 부담이 적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면 수익이 인력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어떤 좀 피해를 재산상의 피해는 보죠. 그분들은. 근데 정부가 볼 때나 공익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건 해야만 되는 정책이고 다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어떤 피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뭐 국가 존립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조합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많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합원 분야가 고덕주공 예를 드릴게요. 2년 전에 조합원 분야가 2,2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7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올랐어요. 평당 500만 원이 올랐으면 얼마나 많이 오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과연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건설사들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인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물릴 것이 아니라 2,20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것을 2년 만에 갑자기 2,700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조합원들도 퀘스천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합원의 사업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해가지고 어떤 조합원의 이익이 뭐 건설사나 조합의 어떤 부대 사업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라면 조합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좀 양립하면서 같이 좀 잘 슬기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 움직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한편에서는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가 존립의 이유와 정책의 이유를 볼 때 지금 이제 벌어지는 재건축 단지들이 그 지어질 때 저밀도 아파트 지구라고 해서 환경적인 부분과 쾌적성, 그 국민 주거 복지를 앞세워서 만든 지구예요. 저밀도 지구예요. 지금처럼 20층짜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부가 국가의 국토를 관리할 때는 용도 지역을 두고 막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나라가 어지러지잖아요. 용도 지역을 두고 상업지역 어느 이렇게 다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밀도 지구인데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고 수요가 늘다 보니 부득이하게 환경의 요인,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런 요인들도 불사하고 용적률을 올려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업의 수익성을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베니피트를 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적인 제한 주는 거, 국가 국민 주거 복지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서로 공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산적으로 좀 피해가 있지만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공익적 부분을 고려하신다라면 제가 볼 때는 통제를 벗어날 울림은 개인적인 입장이고 단지의 입장이고 전 국민이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뭐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뭐 벗어나려고 애는 쓰시겠지만 법리적으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뭐 늘리다 보면 금융비용만 더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휘말리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그 정책에 이 반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남겨진 쟁점, 주택 공급 부분도 좀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기존 입장대로 공급 위축 우려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판단은 여전히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님은 교수님께서는 이 공급 부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공급이 축소되는 건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을 사업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줄면은 다른 곳으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공급되던 물량들이 감소 추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감소된 물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볼 때 과연 일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몇 년 뒤에 폭등이 될 것이다 줄어서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논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 대출 규제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실소유자, 소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판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같이 공존해서 쭉 이어진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공급하던 것이 20만 원, 25만 원에서 전혀 시장이 안정됐습니다. 한 2008, 9, 10, 11, 12, 13, 14, 8년 동안 안정됐어요. 그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풀어주고 공급 택지 줄이고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활화산이 돼가지고 이게 터진 거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의 어떤 뭐 30만 가구 또 공급 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2030 광역 교통망 대책도 나왔어요. 그것이 빚어진다면 만약에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실현된다고 하면 진짜 서울 근교에서 20, 30분이면 다 삼성역, 강남역이 오는데 굳이 교통비용과 지대비용을 기록할 때도 굳이 이렇게 공급을 수도 서울시에만 안 해도 충분히 대도시권의 어떤 생활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입장에 좀 찬성표를 더 던지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이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굵직한 규제는 거의 다 뽑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더 과열되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뭐 일부 추가 카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뭐 보유세나 뭐 재건축 연한 강화라든지 후분양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카드보다는 2030 계획하고 30만 원 공급 신도시 내년 초에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잘 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추가 대책까지 갈 일 없이 뭐 내년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 잘 한다고 정부가 던졌던 대책들을 말만 하지 말고 그대로 잘 추진하면 제가 볼 때는 추가 대책 굳이 안 내놔도 시장이 좀 안정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도 답답한 공기로 불편하셨을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행히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날씨를 보이겠지만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은 저녁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그 밖의 지역들은 큰 일교차에 옷차림에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5도, 대전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점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출근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낮 동안 18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까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